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금융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고 누가 제국을 건설하며 누가 영원히 가난하게 남을지 결정하는 바로 그 시스템 말입니다. 이 시스템은 왕관을 쓰지도 않고 군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계약, 신용, 그리고 사람들의 조용한 수능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의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숨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를 쳤다면 그건 바로 나는 중립적이다라고 우리 모두를 설득시킨 것입니다. 여기는 돈,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 그리고 그 무엇도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은 곳, 금융 역사학자 채널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치고 부의 본질에 대한 경제적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그 첫걸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잠자고 있던 금융 DNA를 깨우는 스위치가 될 겁니다. 자, 우리는 학교에서 돈이란 그저 도구라고 배웠습니다. 가치를 측정하고 물건을 교환하는 수단이라고요. 하지만 만약 그게 다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돈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치를 측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가치를 착취하기 위해 설계된 통제 시스템이라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회의실에 모인 악당들의 음모론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수세기에 걸쳐 상인, 왕, 그리고 은행가들이 약속을 권력으로 바꾸는 법을 터득해온 조용하고 치밀한 금융공학의 역사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돈이 아직 실체를 가지고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부가 손에 잡히던 시대 말이죠. 금, 은, 소금, 곡물, 만지고, 교환하고, 저장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돈은 노동, 토지, 금속과 같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대표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한다면 더 열심히 일해서 벌거나 아니면 힘으로 빼앗아야 했죠. 그러다 서서히 모든 것을 바꿀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기만 한다면 돈은 굳이 실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이 거대한 환상의 첫 실마리는 11세기경 중국 송나라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국이 너무나도 광대해져서 무거운 금속 동전을 나라 끝에서 끝까지 운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정부는 종이 지폐, 즉 교자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명령 외에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약속의 쪽지였죠. 그런데 이게 먹혔습니다.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상인들은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지폐를 찍어내자 신뢰가 무너졌고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실험은 그렇게 잠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중세 유럽,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 상인들이 약속의 힘을 재발견합니다. 위험한 무역로를 따라 금을 운반하는 건 느리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용장이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현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의 서면 서약서였죠. 이건 훨씬 안전하고 빠르고 산적들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는 금이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복제하고 증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물질로부터 분리되는 현대적 환상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마스터한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15세기 피렌체에서 이 가문의 은행은 유럽 경제의 심장이 되어 왕,
교황, 그리고 전쟁의 자금을 댔습니다. 그들은 복식북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회계 기술을 개척했는데 이게 인류 문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을 겁니다. 복식북이란 쉽게 말해 장부 한쪽에 빚을 적으면 다른 한쪽에는 똑같은 금액의 자산이 생기는 마법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금속을 녹이지 않고 잉크만으로 돈을 창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대출은 자산이 되었고 모든 빚은 곧 부가 되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단순히 가치를 기록한 게 아니라 가치를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용히 왕의 권력을 상인의 장부로 대체해버렸죠.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600년대에 이르러 돈은 또 한 번 진화합니다. 바람 부는 작은 나라였던 네덜란드 공화국은 무역을 제국으로 바꾸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아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배, 향신료, 은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해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이제 집을 떠나지 않고도 전 지구적인 정복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익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닌 소유에 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왕국보다 더 부유해졌고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곧이어 영국이 이 모델을 베껴서 더 완벽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정부와 기업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괴물이었습니다. 자체 군대, 세금, 그리고 고유의 화폐까지 가지고 있었죠. 단순히 물건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런던은 새로운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유니언 잭 깃발 뒤에서는 대차대조표가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전환점은 1694년 영란은행의 설립과 함께 찾아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끝없는 전쟁으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금융업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 대가로 은행가들은 국가의 빚 자체를 담보로 집해, 즉 종이돈을 발행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었습니다. 정부가 빚을 많이 질수록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빚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을 움직이는 엔진이 된 거죠.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는 실제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자원에 의해 제한되었던 전쟁은 이제 무한정 가능해졌습니다. 누군가 믿어주기만 한다면 돈을 허공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돈과 권력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이 은행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가가 왕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18세기에 이르러 이 시스템의 기본 설계는 완성되었습니다. 금은 기준점 역할만 할 뿐 현실은 종이돈이었습니다. 모든 지폐는 어딘가에 보관된 금속에 대한 약속이었지만 실제로 그 금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죠. 시스템이 작동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냥 의심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유지되는 한 이 기계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시대가 도래하며 규모의 경제가 시작됩니다. 19세기는 글로벌 금융 왕조들의 시대였습니다. 유럽의 로스차일드, 미국의 모건, 런던의 베어링스 가문 같은 이들이죠. 그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화 협상을 중재하고 혁명에 자금을 대고 심지어 전쟁하는 양측 모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들의 진짜 상품은 금이나 채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죠. 그들은 돈의 본질이 금속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돈은 믿음에 관한 것이고 믿음은 얼마든지 제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모든 금융위기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힘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정부가 파산하면 은행가들이 구제해 주었고 그 대가로 통제권을 가져갔습니다. 시장이 붕괴하면 그들이 안정시켜 주었고 그 대가를 챙겼습니다. 19세기 말 세계는 새로운 질서에 진입했습니다. 국가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진짜 제국은 금융제국이었습니다. 국기는 상징일 뿐이었고 신용이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20세기는 이 지배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1913년 떠오르는 산업 강국이었던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를 창설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은행들에게 공공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화폐를 창조하지 않고 이자를 내면서 빌려 쓰는 구조가 된 겁니다. 화폐 발행은 정책이 되었고 민주주의는 부채 관리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의 판도를 다시 짰습니다. 1944년 세계 지도자들은 뉴햄프셔의 브레튼우즈에 모여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금에 고정되고 다른 모든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는 방식이었죠. 달러가 세계 무역의 기준점이 된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가 미국의 정책에 종속되는 구조였습니다. 달러를 통제하는 자가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폐지했을 때 그 종속은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달러는 더 이상 어떤 실물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냥 믿음 그 자체가 된 거죠. 금속이나 생산성이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뒷받침되는 화폐, 즉 신용화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돈은 마침내 순수한 추상적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상성 속에서 권력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은 성장하기 위해 더 이상 실물 자원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오직 신용만 있으면 됐죠. 정부는 돈을 쓰기 위해 빚을 냈고 기업은 확장하기 위해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살기 위해 빚을 냅니다. 한국의 MZ세대가 영끌에서 집을 사고 학자금 대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은 부가 아니라 빚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덫입니다. 이 구조는 너무나 거대하고 자기유지적이어서 굳이 누군가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밀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월급 통장,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잔액 하나하나가 이 시스템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단지 피부로 느낄 뿐입니다. 치솟는 물가, 시간의 가격,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 조용한 불안감 속에서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모든 현대인의 삶은 빚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경제 시스템에 진입하기 위해 빚을 지고 집주인들은 그 안에 머무르기 위해 빚을 집니다. 정부는 성장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냅니다. 모두가 더 많이 빌릴수록 돈을 발행하는 자들에게 돈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이 순환은 스스로를 먹고 자랍니다. 새로운 빚이 낡은 빚을 갚고 새로운 신용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며 이자로 발생하는 모든 돈은 위로, 즉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돈을 창조할 수 있는 기관들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의 지배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왕관 대신 양복을 입고 궁전 대신 회의실에 모이며
법률이 아닌 숫자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국가, 시장, 그리고 중앙은행은 이제 하나의 공생관계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시장의 자산 가격은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모두에게 전달되죠. 이것이 바로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용한 세금, 즉 물가 상승으로 위장된 시간과 노동력에 느린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무작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설계입니다. 시스템이 개혁 없이 스스로를 리셋하는 방식이죠. 시스템이 너무 많은 돈을 찍어냈을 때 디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빚을 지워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 바로 그 역할을 조용히 수행합니다. 저축하는 사람을 벌주고 빚진 사람에게 상을 주며 쳇바퀴를 계속 돌게 만듭니다. 매십 년마다 중산층은 조금씩 더 잃고 부유층은 상대적으로 덜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흐름과 함께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붕괴했을 때 정부는 도박꾼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제했죠. 집을 잃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품을 만든 바로 그 기관들을 구하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수조 달러가 창조되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빚의 환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존하기 위해 무에서 돈을 소환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당신이 월급으로 받는 통화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킬 순 없습니다. 당신의 주택담보대출을 쥐고 있는 은행에 맞서 봉기할 수도 없죠. 이 시스템은 폭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의존성으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정치에는 등을 돌릴 수 있어도 돈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통제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스트가 진행 중이죠. CBDC는 효율성, 투명성, 편의성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생활이라는 마지막 환상마저 지워버립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모든 구매가 추적 가능하며 모든 계좌가 프로그래밍 가능해집니다. 키보드 몇 번으로 동결되거나 용도가 제한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금화에서 신용카드로 상인의 장부에서 블록체인 알고리즘으로 이어진 700년간의 여정의 논리적 종착점입니다. 동일한 메커니즘이 완벽해졌을 뿐입니다. 유일하게 변한 것은 그 메커니즘이 얼마나 눈에 띄게 허용되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유는 조건부적인 것이 됩니다. 법령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요. 인센티브가 법을 대체하고 당신의 신용점수가 당신의 주권을 대체하며 수능이 코드 안에 내장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경제. 그리고 이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마치 인쇄술, 중앙은행, 그리고 빚이고 성장이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이죠. 시스템의 덫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종을 편안하게 만들죠. 그동안 세상은 계속해서 좌파와 우파, 부자와 가난한 자, 선과 악에 대한 끝없는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분선은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것이죠. 시스템을 이해하는 자와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자 사이의 구분입니다. 전자는 현실을 만들고 후자는 그 현실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명의 악당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관성이 있을 뿐입니다. 시스템은 공모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인센티브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조차 의심 없이 그 흐름을 따릅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성장을 추구하고, 은행은 시장이 보상해주기 때문에 신용을 창출하며, 소비자들은 생존을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이 순환은 탐욕 때문이 아니라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힘 때문에 계속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스템의 천재성입니다. 덫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의 야망, 습관, 희망 속에 내장되어 있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통화로 돈을 빌리고 쓰고 저축할 때마다 우리는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공을 진정한 가치가 아닌 원화나 달러의 숫자로 측정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가 혐오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통찰과 희망을 줍니다. 환상에 기반한 시스템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용 제국은 결국 스스로의 모순 아래 붕괴했습니다. 로마는 병사들이 물건으로 급여를 요구할 때까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고, 프랑스 왕정은 파리에서 빵 폭동이 일어날 때까지 아시냐 지폐를 찍어냈으며,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는 제국 유지 비용이 자금 조달 능력을 초과할 때까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매번 패턴은 똑같이 끝납니다. 믿음이 깨지는 거죠. 그 순간이 오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부가 아니라 신뢰이며 권력이 아니라 합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합 위에 균열이 가는 순간 시스템은 리셋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내다본 사람들은 폐허 위에서 다음 시대를 재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임계점에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부채 수준은 역사상 최고치이고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입니다. 국가들은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정체되는데 서류상해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환상이 유지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이것 말고는 다른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덫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논리를 배우고 숫자와 가치를 혼동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시스템이 찍어낼 수 없는 것들을 쌓아야 합니다. 지식, 기술, 인간관계, 실물 자산,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 이것들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시스템이 당신에게 가하는 통제력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결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유일한 화폐는 바로 자각과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지배하는 모든 시스템은 결국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스템이 무너질 때 모든 과거의 시스템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붕괴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다음에 올 시대의 저자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짓밟을 겁니다.